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법 내용 중에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보죠. 개발계획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죠. 교재는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은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부터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 지역에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요 지역, 요거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배. 한마디로 다 뭐냐면 미개발지, 개발 안 된 요 미개발지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천천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유는 투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토장관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구역이 포함되는 주거상업 공업 면적 갖기가 30% 이하인 지역, 여기서는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사항이 개발계획 내용 중에 13부터 16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이 표현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나왔죠. 다시 앞으로 가보죠. 여기는 이 개발계획은 원칙은 지정 전에 수립하는데, 다만 다음 지역을 대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금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오면 여기 생각나야 됩니다.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내용. 이거 일일이 못 외우니까 키워드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배 다 통틀어서 그냥 미개발지. 그리고 여기는 생략돼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사항이 되어서 공모.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래서 공모 그리고 미개발지. 그리고 요거부터 주상공 면적 갖기가 30% 이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미개발지다 이런 얘기예요. 주상공, 주거상업 공업 면적 갖기가 30% 이하인 지역.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그래서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요 내용이 생각나야 돼요. 공모, 미개발지, 주상공 30% 이하 국장. 반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포함 여기 나오면 네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13부터 16. 13, 16을 보시면 13, 14, 15, 16. 요 내용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인데,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그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을 때 그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 대책, 그리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구역 지정 전에 확정되기 어려운 사항이에요. 구역 지정되고 나야 확정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에 따로 정해서 포함한다라는 거니까 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걸 또 문장으로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구역 밖에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 비용 부담 계획인데,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구역 밖의 시설 정도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입자, 네 번째로는 단계적 추진 정도로 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의 생각나야 되는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수립할 수 있다가 나오면 네 가지죠. 공모, 미개발지, 주상공 30% 이하인 지역, 국장. 네 가지 생각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이 나오면 마찬가지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구역 밖의 시설, 세부 목록, 세입자, 단계적 추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별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 두시고, 둘 다 잘 나옵니다. 잘 나오면서 막 헷갈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구별해 두시고, 다시 가서 다시 앞에부터 정리하면, 개발계획 수립은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거고, 원칙은 지정 전에 수립하되 예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공모, 미개발지, 주상공 30% 이하인 지역, 그리고 국장이 지정할 때, 이 경우에는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고, 개발계획 수립하다 동의받는 게 있는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때는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이때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주의하시고,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유는 한 명으로 보는 거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어도 1인으로 보는 거고, 단 구분 소유권 그거만 이제 각각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개발계획 내용은 자세한 거 몰라도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키는 사항 4가지, 구역 밖의 시설, 구역 밖의 시설, 그다음에 세부 목록, 세입자, 단계적 추진, 이거를 각각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광역도시계획, 개발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되는 거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정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 수립 기준 관련해서 기억할 사항이 복합 기능을 도모해야 되는 그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이 330만. 330만 이상의 구역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주거나 생산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골고루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합 기능이 되도록 수립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봤고요. 다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단답형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외워두면 됩니다.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원칙은 시도의사,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그러니까 국토개법에 도시공학 결정하는 사람과 뭐 큰 차이가 없죠. 도시공학 결정하는 사람도 시도의사, 대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도 시도의사, 대도시. 다만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이거 5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 사유가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한다.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을 제한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래 시도지사 대도시가 협의해서 지정할 때 정해야 돼요. 근데 그 협의가 안 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 5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문장은 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단어로 기억하시는 거고, 단어도 나열해서 외우기 어려우니까 두 문자를 통해서 확실하게 외워놔야 돼요. 중앙정기관 국가니까 중국이라고 외웠어요. 중국. 중앙정기관의 장, 국가가 사업을 한다. 중국과 국토부 장관이 중국과 협의를 한 겁니다. 중국 협의예요. 중국 협의. 중국과 협의. 그 협의 내용은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협의한 겁니다. 30만. 근데 그 30만 원을 긴급하게 빌려달라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중국 협의 30만 긴급, 이렇게 해서 외워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외운 대로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2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중앙장 기관의 장을 말하죠. 중앙장 기관의 장인데, 그래서 중앙장 기관의 장은 장관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장 기관의 장, 이거는 장관을 말한다 정도를 하나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0만 이상으로 제한한 건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한을 해야지 지방공사가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사람은 그 단상기상이니까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가 지정한다.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가 있는데, 이유는 5가지, 중국 협의 30만 긴급, 중앙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건데 그 장관이 요청한 거, 나머지는 단어대로 국가가 사업을 한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됐다, 긴급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30만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제한해야지 지방공사가 제한한다 이러면 틀리니까,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되고요. 다음 도시개발구역 해제 관한 사항을 좀 보죠. 28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읽으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에 해당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걸 보는데, 구역 지정 고시되고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다.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사업이 끝났으니까 해제가 되는데, 공사료 완료가 되면 공사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단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의 공고일의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고, 또 예외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된 날의 다음 날인데, 그 다음이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안 했다.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고, 이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모두가 5년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읽다 보면 좀 어려워요. 읽고 생각해서 풀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로 본다. 이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제된 거로 본다, 의지되는 건 기본적으로 다 다음 날이니까 다음 날은 한 번에 기억하시면 되고, 그 사유를 기간 중심으로 2년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2년, 3년, 5년 딱 세 가지예요. 2 더하기 3은 5, 2년, 3년, 5년 이게 세 가지 사유가 있는 겁니다. 2년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안 했다. 이 말이 나오면 2년이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이 보이면 3년이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말이 나오면 5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거로 본다. 기간은 2년, 3년, 5년. 2년은 개발계획 수립 안 한다. 3년은 실시계 인가 신청 없다. 그리고 5년은 330만 이상일 때. 그리고 헷갈리는 게 개발계획이 2년이냐 실시계획이 2년이냐 여기 헷갈려요. 근데 생각해보면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을 지정해서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죠. 순수상 개발계획이 먼저니까 개발계획이 빠른 2년이고 실시계획이 늦은 3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도 구별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이 읽으면 복잡하지만 기억할 때는 최대한 이렇게 단순하게 2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기간 중심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해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되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안 할 거니까 당연히 환원되는데, 단 주의할 거는 공사가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 또는 환지 처분에 의해서 해제됐다. 이때는 사업이 다 끝난 거니까 환원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완료로 인한 경우에는 환원이 안 된다. 근데 공사 완료가 아니라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어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안 해서 해제된 경우, 이때는 이전 상태로 환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구역 해제 관한 사항을 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인데 교재는 284페이지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에 관한 사항의 빈도가 매우 높고 여기가 좀 내용이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내용을 확실하게 외워서 나오면 정확히 풀어야 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자세히 보면 한 2페이지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4번까지 시행자가 이제 공공시행자들이죠. 공공.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주행기관, 지방공사. 공공기관으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게 6개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 수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총 6개가 있는데, 6개를 뭐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철도공사니까 기차를 탔구나 생각하세요. 기차를 탔다. 기차 타고 관광 갔어요. 어딜 갔냐면 농촌에. 농촌에 가서 관광할 때 땅 구경할 거고, 물 구경하겠죠. 그래서 기차 타고 농촌에 관광 가서 땅도 구경하고 물도 구경했다라고 기억해 두고, 땅 구경하다가 좋은 땅이 보이니까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차 탄 거 철도공사, 관광 갔으니까 관광공사, 농촌으로 갔죠 농어촌공사, 그리고 땅 구경 토지주택공사, 물 구경 수자공사, 좋은 땅 매입했으니까 매입공공기관까지 6개 좀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 민간 시행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토지 소유자가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는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면 조합이 시행자가 되니까 이걸 특별히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조합은 글자가 조합, 지읒자, 히읗자네요. 지읒, 히읗. 지읒이니까 전부, 히읗이니까 수용이 아니라 환지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사업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해야 됩니다. 아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만 한다 그랬죠? 거꾸로 전부 환지면 조합을 시행자로 해야 되죠. 근데 소유자가 몇 명 안 되면, 조합 구성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는 겁니다. 전부 환지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등
지자체 등이란 지자체, 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또 신탁업자 이런 자를 여기 이제 국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국가가 포함됐으면 국가 등이 됐겠죠. 국가가 포함이 안 되니까 지자체 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무반지인데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만 했으면 지정할 텐데 안 하니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고, 두 번째 지자체 등이 집행하는 다른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 병행.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의를 해준 건데 토지 면적 2분의 1,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줬다. 그러니까 전반지라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우리가 사업의 대행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도 나오면 다 단답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행자 변경은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시행자 변경이 나오면 맨 먼저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걸 꼭 떠올리세요.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해서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시행자를 바꾸는 거지 시행자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하나같이 보면 다 잘못한 거예요. 실시기인가 신청 안 한다. 계획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사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시행자를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기인가 받고 2년 안에 사업에 착수 안 했다. 이거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시행자 부도나 버렸어요.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기인가가 취소됐다. 이건 다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시행자가 뭔가를 잘못한 사유들이니까. 근데 천재지변으로 긴급한데 시행자를 변경한다? 그럼 틀리게 되죠. 왜냐면 천재지변은 시행자 귀책 사유가 아닌 거니까 그런 사유로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 사유는 뭐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귀책 사유 한마디로 기억하되 단 기간이 1년이 있고 2년이 있어요. 그 2년이 착수 안 하는 거, 실시기인가 받고 2년 내 착수 안 한다? 이때 시행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은 실시기인가 신청이 없으면 1년 안에 실시기인가 신청 없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 대행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사업의 대행은 공공시행자일 때 사업을 대행하게 합니다. 민간 시행자는 해당이 안 돼요. 즉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등과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의 일부를 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을 하게 한다. 국가 등이 이 사업을 다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사업 내용 중에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인설공사, 조성토지 분양 업무 요 네 가지를 대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네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외울 때 부지조성공사가 있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있죠. 부실이에요. 원래는 남의 일을 대행할 때는 성실하게 대응을 해야죠. 근데 성실하게 안 하고 부실하게 대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반인설공사 분양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부실하게 대응해서 기분 안 좋다 생각하면서 사업의 대행은 공공시행자,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부실, 기분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기반인설공사, 분양, 조성토지 분양 업무. 그래서 각각 외워두시고, 다음은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재는 287페이지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인가 받는데,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받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인가 승인 검사 받는다 모두 다 지정권자니까 뭐 따로 외울 게 없어요.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 받고 승인 받고 검사 받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이 변경 절차가 항상 같기 때문에 인가 받았으면 변경할 때도 다시 인가를 받는 거죠. 다만 경미할 때는 신고를 하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그리고 공고방법 변경 두 가지인데, 공고방법 변경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두 가지가 공주예요. 공주. 그러니까 경미한 거는 왕자가 아니라 공주구나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두시고, 원래는 인가 받았으면 변경도 인가고 다만 경미한 변경 공주, 공고방법 변경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받는데 이 동의가 앞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와 똑같은 동의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일한 내용으로 동의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30일 내 등기를 합니다. 그 등기는 30일. 이건 단순한 기니까 외워두시고,
근데 조합에 조합원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원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권리는 그 의결권을 갖는 거죠. 이 의결권은 면적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비는 조합이 조합원한테 부과를 해요. 그래서 부과금이라고 하는데, 이 부과금을 정할 때는 위치, 지목, 면적 등 이걸 다 이제 고려해서 정할 거고, 그 다음에 부과금을 납부를 안 한다? 강제로 받아야 되는데, 이 공법에서 이 강제로 하는 거는 항상 행정청일 때만 강제가 됩니다. 행정청 아니면 강제가 안 돼요. 근데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합은 부과금 연체를 체납한 자가 있을 때 직접 강제 못하니까 징수를 위탁하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 수수료가 모두 4%죠. 그다음에 조합에는 임원이 있는데, 임원은 그 조합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죠. 그리고 하는 일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내용 중요하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자기를 위한 이 표현이 나오면 뒤에서 얼른 감사를 찾아야 돼요. 조합장 또는 자기를 위한,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수정을 한다. 이때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겸할 수 나오면 그냥 없다가 나와야 맞는 거고, 있다 나오면 틀린 거고, 단순하게 푸시면 돼요. 겸할 수 있다, 틀린 거. 겸할 수 없다, 맞는 거. 다만 유일하게 정비법에 겸할 수 있다가 맞는 게 하나 있는데, 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게 유일하게 하나 있다가 맞아요. 요걸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겸할 수 있다 나오면 다 틀린 거. 겸할 수 없다 나오면 맞는 거.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임원에는 결격사유가 있는데, 결격사유가 네 가지가 항상 공통이죠.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은 피한정 의견인. 파산후, 복권 안 낸 사람.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네 가지가 결격사유가 항상 공통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임원 자격 상실하는데, 임원 자격 상실되는 구체적 시기가 다음 날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 상실합니다.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임원 자격 상실 시기가 당연퇴임, 즉시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다음 날이니까 주의해 두시고, 그러니까 헷갈리면 도시개발법 아니에요. 도시개발법. 첫 글자가 디귿하네요. 그러니까 임원 자격 상실도 디귿,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조합에는 법인격이 있죠. 법인이고,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성립이 되는 거고, 이 등기를 아까 30일 내 등기를 했죠. 그리고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리고 또 대의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의원에는 조합원이 많을 때 조합원 모두가 모이기 어렵죠. 조합원 전부가 모이는 게 총회인데 조합원이 전부 모이기 쉽지가 않으니까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들을 뽑아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총회가 결정한 것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많을 때 대의원을 두게 되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정비법으로 가면, 정비법에서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법은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0인이 어디고 어디가 100인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헷갈리면 법 이름을 보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도시개발법은 5글자죠. 50인. 정비법은 원래 이름이 10글자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10글자. 이거 100인. 그리고 정비법은 둬야 한다고, 도시개발법은 둘 수 있답니다. 어디가 둘 수 있다는지 헷갈리면, 둘 수 있다, 리을자 있죠. 리을자 있는 법, 도시개발법. 여기 둘 수 있다고. 정비법은 두어야 한다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하는 일은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결사항 중 다음에 있는 요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행할 수 없으니까,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요거를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들, 기본이 정관, 그리고 여기 임원, 그리고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정관, 임원, 합병, 해산. 이거를 입에 붙여서 외워놔야 됩니다. 대행할 수 없는 거 정관, 임원, 합병, 해산. 왜냐면 이거 정비법에 똑같이 정관, 임원, 합병, 해산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반복해서 나오니까 외워두시고. 다만 이 해산의 경우 사업이 완료돼서 해산하는 경우 이때는 대행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주의해 두시고, 완료돼서 해산한다? 그건 단순한 요식행위니까 대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해서 두 가지 계획,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을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정관, 임원, 합병, 해산 기본 네 가지에다가 두 가지 계획, 개발 계획과 환지 계획을 대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조성토지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수용방식 사업 관련해 가지고 뭐 수용해야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토지상한채권도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선수금은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자주 나온 내용 중에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서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하죠. 29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성토지 공급은 공급하려면 공급계획을 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 받는데, 그 승인은 도시개발법 매번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하죠. 지정권자 승인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내용을 생략을 하고, 중요한 거는 공급할 때 가격, 공급하는 방법인데, 공급할 때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뒤에 원형지 공급은 한마디로 줄여서 협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 두 개를 비교해서 외우세요. 조성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 가격, 그다음에 원형지 공급할 때 가격은 협의 가격이다라고 단어로 딱 꺼내서 외워두시고, 그리고 여기 예외가 있죠. 원칙은 감정가인데 예외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또는 뭐 임대주택 등등, 이거는 이제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근데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는 사유들이 많은데 이거 뭐 일일이 외울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공공목적인 경우에는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해두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리고 공급할 때 방법은 원칙은 경쟁 입찰이에요. 반면에 뒤에 원형지 공급할 때 방법은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 대비해서 기억을 해놔야 돼요.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이 원칙이다. 그래서 조입, 원수 이렇게 외워두세요. 조놈의 입이 왼수구나 생각하면서 조입, 원수. 조성토지는 방법이 경쟁 입찰, 이게 원칙이에요. 원형지 공급할 때는 원칙이 수의계약. 다만 이제 여기 예외가 있는 거죠.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예외로 추첨하는 게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추첨 사유는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 다음에 공공택지, 그리고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사항이니까 외워두시고, 추첨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네 가지. 국민주택, 공공택지,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사유가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못 외우니까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나 또는 여기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낮다 또는 2배 이상 유찰된다, 다 하나같이 뭐냐면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다. 입찰하려면 전제 조건이 경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경쟁 없는 토지는 입찰 붙여봐야 입찰 진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학교 용지 누가 안 사니까 경쟁이 없죠. 공공용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가치가 현재 낮다. 가치가 없으니까 뭐 경쟁이 낮겠죠. 입찰했는데 2배 이상 유찰된다? 경쟁이 없으니까 자꾸 유찰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없는 토지는 수의계약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상한채권이라든지 또는 존치 않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든지, 또는 조성 토지 등을 시행자한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하나같이 뭐냐면 정해진 겁니다. 공급 대상자가. 첫 번째는 이제 경쟁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공급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양도한 자에게 공급하기다. 누구누구에게 공급한다. 토지 공급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죠.
토 이상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공급하겠다. 또는 존치 않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한다. 그 시설 관리, 유지 관리하는 사람한테 공급해야 되니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는 외울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준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경쟁 없는 토지, 두 번째 공급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이거는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토지 공급할 때, 조성토지 공급할 때는 원칙이 입찰이죠. 예외로 추첨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 거예요. 추첨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외우셔야 되고, 국민주택, 공공택지,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수의계약 사유는 엄청 많은데 일일이 못 외우니까 경쟁 없는 거, 대상자가 이미 정해진 거, 이거는 수의계약이다. 이 정도로 해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인데, 원형지 공급은 조성이 안 된 토지죠.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여기 이제 원형지, 원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토지를 그냥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토지를 조성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조성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조성 안 된 상태를 그냥 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 사람들 여기다 이제 특별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지 공급 관련해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이체적 개발 등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원형지로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원형지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고, 원형지 이 원형지 원을 읽을 때 이렇게 동그란 거 두 개하고 일자가 써 있으면 이거 읽을 때 보통 001 이렇게 읽죠. 001. 그래서 원형지는 동그란 거니까 공이구나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공. 세 가지 공입니다. 첫 번째 공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과 같은, 이게 다 공공 시행자들이죠. 공공 시행자. 첫 번째 공으로 공공 시행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모에서 선정된 자. 여기까지가 아까 다 공공 시행자들이죠. 첫 번째 공공 시행자들.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은 공모에서 선정된 자. 세 번째로는 공장 또는 학교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래서 원형지 공급받아서 개발하는 자. 원형지 개발자는 세 가지 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공공시행자들, 두 번째 공모에서 선정, 세 번째로는 공장, 학교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한테 원형지 공급할 수가 있고, 원형지 공급할 때 규모는 3분의 1이죠. 왜냐하면 원형지 세 글자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지 공급계획 작성이라든지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원형지 매각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를 일정 기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할 거는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가 돼요. 국가 지자체는 기간에 관계없이 원형지 매각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이외의자는 원형지 공급받아서 10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각 못 하는데,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0년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못 한다. 근데 공사완료 공고일이 5년이고 계약일로부터가 10년이니까 이거 구별해야 돼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공사완료 공고일 이거를 천천히 읽으면요. 공사 완료 공고일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읽으면 읽다 보면 오자가 들리죠. 그러니까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가 5년이고 계약일로부터가 10년이에요. 두 개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매각 못한다. 그 말은 둘 중에 뭐라도 지나가면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하고 10년이 안 지났어도 공사완료 공고가 되고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공사는 안 끝났지만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매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중에 뭐라도 지나가면 매각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아까 조입 원수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죠. 조입 원수. 조성토지는 입찰이 원칙이고 원형지 공급은 수의계약이 원칙이니까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기본이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다. 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뭐 공모에 선정되는 등등 다 수의계약을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 거고, 단 예외가 있는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 이때는 입찰을 하는 겁니다. 원칙은 수의계약이고 예외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 이것만 경쟁 입찰. 입찰하다가 2회 이상 입찰된다, 다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할 때 가격은
한마디로 협의 가격이에요. 이 문장 이대로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줄여서 협의 가격. 그러니까 속여봐야 감정 가격을 한다. 또는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협의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에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했던 기반인설 공사비 이런 거 더해가지고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속일 때는 그냥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속이는 거니까 협의 가격 이렇게만 기억해 두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조성 토지 가격은 감정 가격이고 원형지 가격은 협의 가격이다. 그래서 대비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도시개발법에 주의한 내용들 봤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 좀 주의한 내용들 보도록 하죠. 먼저 정비법의 용어인데, 교재는 308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주관개선 사업 있고, 재개발 사업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있죠. 근데 용어를 묻는 문제는 쉬워요. 먼저 주관개선 사업은 저소득, 요 한마디 보고 그냥 풀면 됩니다. 저소득 주민 나오면 그냥 주관개선 사업. 특징은 이제 기반인설 극히 열악하고, 기반인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하는 거, 또는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인설 또는 공동 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을 보존 정비 개량한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나오게 되면 그냥 저소득 주민 이거 보면서 그냥 주관 개선 사업 이렇게 풀면 되고, 재개발 사업은 열악 밀집 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재개발 사업에 열악 밀집, 기반인설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하나 더 상업공업에서 사업을 하는 거.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재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상가를 재개발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 재개발과 상가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특징이 양호한 특징이에요. 기반인설 양호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했다. 그러니까 시설은 아무 문제 없는데 건물만 문제가 있다. 건물만 다시 지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름도 건축만 다시 한다. 재건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거니까 이건 의미가 중요하지 않고,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건물이 노후돼 있고 불량한 건축물인데 건축물 중에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돼서 붕괴급밖에 안전사고가 있다. 이거 누가 봐도 불량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해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다. 이것도 뭔가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외울 게 없어요. 그냥 이해만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꼭 기억이 될 거는 이제 세 번째 내용에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서 주관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면서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 건설하게 되면 그 비용에 비해서 효용이 현저하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물에 준공을 기준으로 40년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보수 보강 비용, 이게 건물을 다 해체하고 새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비용이 더 싸다라는 거니까 헐어내고 새로 짓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요 기간을 바꿔서 속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비용 또는 보강 비용이 나오면 40년이구나 이렇게 요 단어만 보고 풀면 돼요. 보수 비용, 보강 비용 또는 보수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네 글자죠. 네 글자니까 40년.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도시미관저의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인데 일정 기간이 지난 건데 그 기간이 20에서 30년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세 글자니까 30인데 20년부터 30년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자세히는 필요 없고 그냥 기간 두 가지, 보수비용, 보강비용 나오면 40년이고 노후화 나면 20에서 30이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구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등등 이게 다 기반시설들이죠. 근데 그 기반시설이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보이면 정비기반시설, 기반시설 아닌 것들은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고, 대지는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 이게 이제 대지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사업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의미가 달라요.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 건데, 토지 등 소유자는 주관계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하든 건물을 소유하든 지상권이라도 있든 그러면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건축물만 소유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거고, 토지만 소유했다, 토지만 소유했다, 다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건축물과 함께 토지를 부속 토지를 같이 소유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고,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해당이 안 되더라. 이걸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특별히 주의하시고, 정비법의 중요한 용어들 봤고요. 자, 다음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재는 316페이지. 자, 정비구역 해제가 좀 복잡한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 해제가 있습니다. 먼저 의무적 해제. 일정한 경우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의무적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해제. 다음에 해당할 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교재 346페이지로 가보시면 공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이 쭉 나와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조치 내용 중에 구역 해제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세 가지 해제가 있는 겁니다. 해제해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는 사업이 끝났으니까. 사업이 끝난 게 준공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끝난 거죠. 근데 어느 법이나 해제된 걸로 본다는 다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은 기본 내용이고, 근데 그 해제되는 그 시기가 원칙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 해제가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것도 꼭 주의해 두시고, 왜냐면 구역은 해제돼도 조합에 할 일이 남아있죠. 뒤에 이제 이전고시가 되고 나면 그 뒤에 할 일이 등기도 하고 청산도 하고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합은 여전히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된 거로 본다면 요건 좀 내용이 쉽긴 하지만 요거 정리를 해둬야 되고, 다시 앞으로 가서 해제해야 한다. 의무적 해제는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제해야 하는 건데, 이 사유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요거를 정리 안 하면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으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나오죠. 예정일이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죠. 예정일이 됐을 때 구역 지정. 구역 지정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승인 받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받겠죠. 그 다음에 그 뒤 할 일은 사업시행계획정에서 인가받고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기본 순서예요. 예정일, 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래서 두 문자로 예정일, 그리고 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예, 구, 추, 조, 삽니다. 예정일, 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래서 요 순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단계별 기간이 3년, 2년, 2년, 3년이에요. 요 가운데 기준으로 대가권만이 생각하시면 저기 접었다 피면 3년, 2년, 2년, 3년 이렇게 되겠죠. 순서는 예구, 추, 조, 사. 기간은 3년, 2년, 2년, 3년입니다. 여기 맞춰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인지를 보고 기간만 판단하시면 돼요. 예정일에서 구역 아니야. 예정일에서 구역. 기간 3년이죠. 그래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구역 지정 안 하면 그 구역을 해제해야 정비구역 지정 안 하니까 그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인데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구역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게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다. 이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3년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한다. 이건 뭐냐면 구역 지정하고 나서 보통은 추진위원회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바로 이렇게 건너뛴 거죠. 이건 이제 3년이 되는데 그 3번을 먼저 보죠.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안 했다. 이건 2년이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죠.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나서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안 한다.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부터 추진위원회가 2년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이 2년인데 이걸 건너뛰고 이렇게 갔을 때 구역에서 바로 조합설립인가로 간다. 이때는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니까 이걸 건너뛰었죠. 원래는 2년 총 4년인데 건너뛰니까 빼기 1년에서 3년이 됐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나서 3년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없다. 조합 설립인가 있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3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토의동수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구역지정고시가 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안 했다. 이 기간이 5년인데 이거는 구역지정하고 나서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렇게 한 거죠. 정상적으로 하면 추진위원회 2년, 조합 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3년, 총 7년인데 두 번을 건너뛰니까 빼기 2년에서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두 문자로 해서 외우고 풀면 그나마 이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냐 이걸 확인해서 이제 기간만 판단하면 되고 이때 이제 기억할 거는 예우추 조사 기간은 3년 2년 2년 3년이다. 하나 건너뛰면 빼기 1년이다. 두 개 건너뛰면 빼기 2년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일반 복잡하게 다 기억할 거 없고 동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1번, 2번의 내용들은 사업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과단 부담이 예상된다.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이거 뭐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해지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내용 중에 동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가 과반수 동의예요. 그래서 주관계획선 사업인데 10년이 지났고 토의동수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줬다. 또는 6번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됐는데 토의동수자 여기도 과반수가 동의를 해줬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면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헷갈리면 안 되는 게 3번에 보면 토의동수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게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안 된 구역. 이때는 30%. 그러니까 기본 동의는 과반수고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됐다. 이때는 30%입니다. 원래는 이제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됐다라는 거는 돈을 거의 안 쓴 거예요.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해놓고 사업해보려다가 많은 거니까 돈 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조금만 동의해줘도 쉽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과반수인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동의 비율을 준단 말이에요. 반이 줄면 25인데 법에서는 25 이런 숫자 안 써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30%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의에 관한 사항만 딱 구별해 두면 됩니다. 정비구역을 해지할 수 있다. 동의. 과반수. 추진위원회 구성 안 됐다. 이때는 30%. 그래서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해제된 거로 본다. 이건 아까 정리했죠. 증권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 그리고 관리청 수립할 때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구역은 해제돼도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안 준다. 그래서 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을 좀 한 번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로 갑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인데 이거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둬야 돼요. 정비사업은 사업에 따라 시행 방법이 다른데 주관기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모두 공통으로 있는 사업 방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뭔가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기술사업도 관리처분이 있고 재개발도 관리처분이 있고 재건축도 관리처분은 다 있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게 좀 다른데 주관기술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합니다. 부대복리사업은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 반면에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죠.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주관기술사업은 주택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에서 건축물은 재건축에서 건축물 주택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이걸 줄여서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서 주택 공급은 건축물이지만 사실상 주택을 공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공급하는 것은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에서만 되는 겁니다. 준주거 상업 지역에서만. 그리고 면적은 30% 이하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오피스텔로 정해놨다가 지금은 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아닌 건축물로 확장해서 개정을 한 거니까 이걸 좀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 공급한다. 근데 건축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되려면 지역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해야 되고 그 면적은 30% 이하로 제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관리처분이 세 가지 사업에 다 있는데 관리처분이 있으면 환지가 보통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개선 사업 환지 공급이 되죠. 재개발도 환지 공급이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환지 외에도 스스로 주택을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 또는 시행자가 구역의 전부 일부를 수용해서 토의동 소유자한테 우선해서 공급하는 방법 다 되는 겁니다. 주거개선 사업은 저소득 주민 이런 지역이라서 사업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관리처분 환지 외에도 이런저런 방식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 4가지가 다 있다. 스스로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까지 다 있고 그리고 관리처분이 있으면 환지가 같이 있는 건데 재건축만큼은 환지가 없다. 그리고 관리처분은 3가지 사업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다음 관리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게 주거개선 사업은 주택이고 재개발과 재건축은 건축물. 재건축에서 건축물은 공동택이 아닌 건축물이 되려면 준주거 상업 면적은 30% 이하. 그래서 사업별로 확실하게 좀 구별해 둬야 되고 이거는 워낙 잘 나온 사항이니까 정비법에서 특히나 정리가 잘 돼야 돼요. 다음 저것도 개정사항이라서 좀 정리가 필요한데 예전에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불렀던 거를 재건축 진단으로 용어도 바뀌었고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전은 322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진단은 시장군수 등이 재건축 진단하게 되는데 재건축 진단 관련해서 내용이 좀 복잡한 걸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특징만 좀 잘 정리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 진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인정하거나 모두 시장군수가 다 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재건축 진단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로 진단 또는 결정 또는 뭔가를 인정하는 거 이 모두를 시장, 군수 등이 다 하는 겁니다. 시도의사나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에는 진단도 시도의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의사는 국장 결정도 안 되고 뭘 인정도 못 해요. 단지 요청만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재건축 진단 관련해서 진단이나 결정이나 인정 모두 시장 군수이 다 하는 거고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뭐 집중 못하니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진단의 시기는 예전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진단부터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하다 중간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이때부터 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진단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게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이죠. 예전에는 재건축 사업 하려면 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단 안 하고도 사업을 일단 시작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진단이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고 나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 이때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단은 직권으로 진단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 등이 직권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요청을 받아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청 받아서 진단할 때는 토의동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일해서 요청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행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왜냐면 예전에는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 요청 이런 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진단이 끝나면 되니까 추진위원회가 진단을 요청하는 것도 되고 시행자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정한 경우에 토의동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받아서 요청하는 이런 경우에 진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단의 대상은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이게 진단 대상이다. 물론 여기 이제 제외되는 상들이 있어요. 제외되는 상들이 있는데 건물이 붕괴됐다라든지 또는 사용금지가 필요하든지 그럼 내용은 뻔한 건데 중요한 거는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그 일정한 건축물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 관련해서는 요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 좀 기억하면서 내용을 보면 일단 재건축 진단 관련해서 진단이든 결정이든 인정이든 다 시장군수 등이 다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 진단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한다 그랬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한다. 그거를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직권으로 하는 거고 시장군수 등이 다음 같은 경우에 진단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 요청을 한 거예요. 정비계획 위반을 요청하려는 자가 위반 요청하기 전에 재건축 진단의 실시를 요청했다. 또 여기도 요청을 했다. 근데 이 요청할 때마다 동의가 모두 10분의 1이죠. 그래서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경우. 요청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일이 기억할 건 없고 동의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는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수도 있고 시행자가 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이 추진위원회 또는 시행자가 요청을 하거나 또는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진단을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고, 진단 비용은 진단한 자가 부담하되 진단을 요청하는 자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는 거고, 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물, 이게 진단 대상인데 다만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외되는 경우들은 붕괴됐다,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또는 기반인설 설치를 위해서 구역에 포함됐다, 또는 잔여 건축물 등등인데 이걸 외울 건 없어요. 근데 다 하나같이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니까 진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속일 때는 시도의사가 인정했다, 국장이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니까 그 인정도 다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등이 진단하는데 진단 기술은 없으니까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등은 다음에 재건축 진단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진단하겠죠. 그 진단 기관이 뭐 전문기관도 있고 국토안전관리원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 이런 데다가 의뢰해서 의뢰받은 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진단은 끝났죠. 그럼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도 시장군수 등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재건축 진단의 결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데 시장군수 등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상급기관에 제출해야 돼요. 시장군수 등 상급기관은 특광도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결정 내용과 재건축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 제출받고 나서 시도의사나 국토부가 하는 일은 요청만 한다 그랬죠. 시도의사가 뭐 알고 요청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다가 재건축 진단 결과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고, 국토부는 시도의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결과 보고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진단 결과가 적정했는지 그 검토를 해봐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특광도는 시장군수 등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 결정을 취소하라든지 뭔가 잘못된 걸 시정하라든지 직접 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복잡하니까 시도의사나 국토부는 요청만 한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재건축 진단에 관한 걸 봤고, 다음 추진위원회 관한 사항인데, 그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을 설립할 때 다음에 대해서 토의동 소유자 과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을 받는데, 정비법에서는 인가 승인 검사 모두 다 시장군수 등이에요. 도시개발법은 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받았고, 정비법은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 승인 검사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고 운영규정 포함해서 시장 수석한테 승인받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는 과거에는 구역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재건축 진단도 사업부터 출발시키고 진단하듯이 추진위원회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뿐만 아니라 구역으로 지정고시가 안 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출발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승인에 관한 사항은 구역 지정고시도 안 해놓고 추진을 구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재승인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당시 구역하고 구역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면적.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 뒤에 구역을 지정했어. 근데 그 면적 차이가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받을 때는 면적을 8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가 막상 구역이 지정됐는데 면적이 10만 평이다. 이러면 면적의 차이가 있죠. 이럴 때 승인을 다시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데 규제가 발간된 이후에 대통령령이 확정됐어요. 그 대통령 내용이 10%입니다. 10% 이상.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다. 이럴 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승인 받았으니까 변경되면 다시 승인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면적 차이가 10% 이상 이럴 때는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과반수 또 다시 받는 거죠.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조합 설립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는 거. 동의 받으려면 계략적인 계획이라도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동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획을 추진위원회가 위원들이 이런 걸 전문가가 아니니까 요 업무를 도와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선정하고 기본 설계 나와야 되니까 설계자도 정하고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창립총회도 열고 정관 초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걸 다 일일이 못 해오니까 조합 설립과 관련된 준비 업무, 조합 설립에 관한 그 업무를 한다 정도로 아시면 돼요. 적어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선정하는데 시공자를 추진위원회가 선정하는 거는 여기는 없다라는 거 이걸 하나 주의해 두시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 이건 돼요. 근데 시공자는 안 됩니다. 시공자는 이제 공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326페이지고요. 조합 설립 의무가 있죠. 시장공사 등 토지택공사 등 지정개발자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의무예요. 근데 이 의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 하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처음부터 시장공사 등이 사업하거나 토지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조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립해야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고 예외가 있죠. 토의 등 소자가 20명 미만인 재개발. 이때는 토의 등 소자가 사업을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외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이거는 구역 지정 고시 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가권자는 당연히 시장공사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구역 지정 고시 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었죠. 근데 조합은 구역 지정 고시 후에 설립인가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인가 받는데 이게 또 변경되면 다시 인가 받겠죠. 조합 설립된 조합이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변경할 때 다시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미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이때는 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 의결할 때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죠. 그래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이때는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공사 등의 인가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설 인가받으려면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를 외우셔야 되죠. 재개발 동의는 토의동 소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 받습니다.
그냥 숫자 중심으로 단순하게 외워두세요. 재개발 동의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주택 단지 안에서 할 때는 동별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동별.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주택 단지 안에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수자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지 전체 구분수자 의결권의 구분수자의 70%, 면적도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또 개정된 거죠. 과거에는 4분의 3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5%가 준 거예요. 4분의 3은 75%인데 그래서 5% 줄여서 70%가 동의해주면 조합 설립이 되도록 완화해서 개정됐으니까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동별 과반수 전체가 70%, 면적도 70% 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구역에 포함됐다. 이 경우에는 거긴 동의 없으니까 토지건축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가 각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재개발 동의는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 동의는 동별 과반수 전체가 70%, 면적도 70%. 단지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토지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가 각각 있어야 됩니다. 동의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 관련해서 일단 개정된 사항 중심으로 동의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 이런 사항도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정비법이 좀 어려워요. 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 계획이라든지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빈도도 낮은데 내용도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생략을 했고, 관리처분 계획 관련해서 분양시청에 관한 거,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죠. 규정 340페이지인데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려면 먼저 분양시청을 받아야 됩니다. 분양시청을 받으려면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알려줘야 되죠. 분양시청 기간 등을 알려야 되니까 개별 통지도 해주고 이를 공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있고 90일, 이게 개정된 사항이죠. 예전에는 120일로 돼 있다가 개정이 되면서 90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90일 안에 그 일정한 사항을 토의동사자한테 알려야 되니까 통지를 해주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신문에다가 공고도 한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 지금 순서가 좀 잘못 들어가가지고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관리처분을 정하려면 분양시청을 받아야 되고, 분양시청을 받으려면 먼저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통지해야 되는데 이 공고 통지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90일. 그리고 이걸 한번 연장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연장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때는 한 번만 30일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에 관한 공고 통지는 원칙은 9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연장은 30일. 그래서 최장 120일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양시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연장은 20일이죠. 그 다음에 분양받고 싶은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시행자한테 가서 분양시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시청 못하게 제한하는 게 있는데 5년 있죠.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되고 나서 또 신청하면 안 되니까 5년 안에 신청하면 신청 안 받아줘요. 그래서 5년 하나 또 기억해 두시고, 상속은 어느 법에나 예외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금청산. 이때 이제 기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 또는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사람, 그리고 투기과열주간에서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 못하는데 그래서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신청을 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그냥 제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 철회한 사람, 그리고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그리고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분양을 못 받고 현금으로 청산됩니다. 청산되는 절차가 보상 절차와 같아요. 그래서 보상할 때 먼저 협의부터 하죠. 협의하다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협의하다가 안 되면 재결 신청 또는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요 날짜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날짜가 아까 분양공고 통지가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공고 통지가 90일 연장 30일이었죠. 90일 연장 30일.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씩 줄여가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 줄이면 30일 빼버리면 90일이 되겠죠. 그게 이제 협의. 신청 안 했을 때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90일. 그래서 협의를 해야 한다 나오면 90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또 줄이면 6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달을 또 줄이면 30일이 되죠. 그래서 아까 신청 기간이 30일, 이상 60일, 연장 20일 이렇게 된 거니까 요 날짜 기준으로 기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분양공고 통지가 90일, 연장 30, 신청 안 했을 때 협의 90일, 재결 신청 60일,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한 달을 또 줄여서 30일, 이상 60일, 그 다음에 연장은 20일. 그래서 분양 신청과 관련된 이 내용은 날짜 중심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정비법에서는 이 정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 개정사항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의 핵심 내용들을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